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분이 말을 바꾸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진 않는다. 그 논리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저번엔 다른 심을 깠다면 이번에는 이 심을 좀 까보자 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규제를 강화하든 완화하든 강화 누가 해요? 그런데 강화한다는 분 있죠. 이분이랑 성 같으신 후보 대부분 완화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누가 당선돼도 집값은 안 떨어진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은 조정이지 버블이 아니다. 자, 저번에 97% 가까운 전문가가 버블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3%에 들어가시는 분이 나온 거죠. 버블이 아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하시는 분. 그러면서 퍼펙트 스톰이 오더라도 하방 경지성이 굉장히 세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절반은 돈 더 많이 벌고 절반은 가게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다? 절반은 자산이 올라간 거예요. 절반은 자산이 떨어졌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쪽이 이제 벼락거지 이야기하는 무주택자들 쪽이고, 자산이 올라간 거지 돈을 많이 번 건 아니에요.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는 이상은 돈을 더 번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8억짜리 집이 10억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이 집을 팔지 않았을 경우 이 사람이 돈을 더 버느냐? 첫 번째, 자, 이제 이자 부담 늘어나고 있죠. 이자 부담은 이번 정부 역대 최고입니다, 지금. 그리고 매달 경신하고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세금 부담 늘었죠. 그렇다면 이 사람의 소득이 상승한다고 하는 가정 하에서도 집값 상승이 소득 상승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자 부담과 세금 부담은 커져만 가고 있다. 가지고 있을 때. 물론 20년까지는 떨어졌겠죠? 20년 5월까지는 떨어졌으니까. 그 이후에 소득 상승분을 능가하는 이자 부담과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진짜 돈을 벌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가격에 팔았어야죠. 근데 절반이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거래량 따져봅시다. 거래량 몇 채 팔렸어요? 이게 전국에 있는 아파트 절반 거래량만큼 나왔어요. 3분의 1, 3분의 2가 빠졌어도 하락하면 사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팔고 현금화한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다? 팔질 않았으니까 하락해도 살 수 있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하면 사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아무 때나 사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서 그 예시로 들어준 게 뭐예요? 미국은 대출을 80%, 100%, 120%까지 해줬으나 한국은 40%가량이고 9억 원 이상은 20%, 10억 이상은 0%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은행이 망하고 기업이 흔들릴 일은 없다. 근데 그거는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분이 한 어록들 더 봅시다. 근데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대출 규제, 양도세, 보유세 강화 등이 집값 상승을 불러왔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고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어떻게 유동성이 더 축소됐는데 집값이 상승하고, 대출 규제를 왜 했는지를 못 보고, 그러면서 자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이 덜 나왔기 때문에 안 망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대출 규제 풀어라, 문정부처럼 규제하는 나라 없다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스웨덴, 덴마크, 왜 이런 데를 예시로 드냐. 그러면서 스웨덴, 덴마크 이야기해놓고도 말은 스웨덴만 하죠. 스웨덴이 LTV 90%다. 그래서 스웨덴 어떤 꼴 났어요? 스웨덴이 꼴 났어요. 스웨덴이 글로벌 금융위기 터질 때쯤에 40%대였는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우리나라 못지않게. 스웨덴 같은 나라는 그나마 다행인 점이 원래 북유럽 국가들이 GDP 대비 가계부채가 높다. 왜 높아요? 그 나라는 높아도 되니까. 북유럽 쪽 국가들은 복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은 부채가 가장 많은 나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60대 이상이 막 갭투기 하면서 전세 보증금 같은 부채 합치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외국 같은 경우는 노후 대비가 복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할 수 있죠. 우리나라보다 대출이 유연할 수 있다.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는데.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거품 잔뜩 낀 자산 가격 대비로 대출이 적다고 해서 대출 위험성이 없느냐, 무너지는 일이 없느냐,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자산이 10억이고 대출을 4억 받았어요. 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자산이 5억이라서 대출을 4억 받았어요. 200만 원 받는 사람이. 그러면 소득 대비 집값은 더 높죠? 대출금은 비슷하고. 근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여기는 40%고 여기는 80%예요? 어느 쪽이 더 안전해 보여요? 딱 봐도 80%나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더 안전해 보이죠. 그런데 단순히 수치만으로 40%, 80%니까 여기가 더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냐? 왜? 소득을 봐야죠. 빚을 자산 가격으로 갚아요? 소득으로 갚아요? 집을 가지고 있어서 집값이 올랐어요? 오른 집값 대비로 대출을 적게 해준다고 그래서 갚을 여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GDP 대비 가계부채. GDP가 뭐예요? 국내 총생산 아니에요? 즉 이것이 소득이랑 밀접히 연관이 있죠. 혹은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요런 것들이 안전한 수치가 나와야지 정말 안전한 거지, LTV가 낮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다.
이제 와서 대출 규제 때문에 집값 폭등하고 삶이 위험해졌다 하더니 대출 규제 때문에 안전하다 이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보면 어때요? GDP 대비 가계부채가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질 때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가 98.4까지 올라갔다. 이때가 최대였죠. 이미 커진 거는 한 90% 넘어갈 때부터 슬슬 터졌고, 근데 우리나라는 105%가 넘어갔어요. 버티고 있는 이유? 그나마 전세, 그 다음에 그때보단 좀 저금리, 요걸로 버티고 있는 건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 한 80%대 정도 됐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자 부담이 한 53조 됐는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요거를 소득 대비로 분석을 했을 때 모든 가계부채를 총소득으로 나눴을 때 원리금을 계산해 봤어요. 원래 뭐 5년 짧은 거 막 해가지고 이자를 높은 거 다 빼고 1금융 이자로, 그것도 30년 납 원리금으로 계산했어요. 그 당시에 2008년에 정점을 찍었을 때가 0.51% 정도 나왔다. 원리금이 소득에 적어 보이는데 이렇게 되게 완화해서 표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1년 기준으로 0.55%까지 나왔다. 물론 요거는 총액은 3분기 기준으로 4분기에 더 늘었죠. 그거 계산 전이에요. 그리고 이자만 작년 4분기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이미 넘어섰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때보다 이때 주담대 외적인 대출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주담대 받은 사람 중에서 40%가 넘는 사람이 다중채무자랍니다. 그만큼 부담은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금리 내렸다고 하더라도 1금융이나 내렸고 끼케 한 2금융 정도나 내렸지 사채 이런 데들 얼마나 내렸어요? 예전에야 뭐 미친 금리였다고는 하지만, 즉 국민의 소득 대비로 집값이 너무 올라가서 담보 대비 대출은 적지만 소득 대비로는 대출 금액이 엄청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담보 대비 대출이 적기 때문에 집값은 안 무너진다. 담보 대비 대출이 적었다고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사놓고서 집값이 올랐어요? 조금만 떨어져도 상관없죠. 왜냐면 내가 대출 받을 당시에는 80%였지만 집값이 떨어질 당시에는 40%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왜 무너졌어요? 소득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니까 문제였던 거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이죠. 아까도 나왔어요. 전세 보증금 갚을 돈이 없어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서 돌려주려고 하는데 DSR에 걸려서 못 내주고 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DSR을 이미 시행해 놨기 때문에 안전하죠. LTV만 자꾸 비교를 하는데 미국은 소득 대비로 이미 적용을 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DSR 대비가 안 되어 있었죠. 이제 와서 대비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왜 가계대출이 감소하고 있게요? 그리고 여태까지 계속 규제 정책 때문에 올랐다고 해놓고서도 매매가격 상승 요인에 대선 후 정책 변화. 자, 대선 후 정책 변화 강화하든 완화하든 오른다가 아니라 강화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당선 가능성 그렇게 높진 않죠. 지금 현재 지지율로 봤을 때. 그리고 대부분의 제1야당과 여당의 대선 후보들은 완화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후 정책 완화로 인해서 오른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전에는 집값 전망 동상이몽하면서 공급 확대 규제 완화가 답이다. 공급은 부족하고 그러면서 공급과 규제 완화를 해야지 집값 안정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집값 상승 요인에 대선 후 정책 변화를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다음 후보들이 집값 안정을 위해서 충분한 공급을 하지 않고 규제 완화를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공급은 둘 다 250만 원 이상 공급한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여당 후보죠. 속도 조절해서 양도세 완화하겠다. 재건축도 제초한 면제하겠다. 완화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 물량 나오게 양도세 합리화하고 재건축 풀어서 신규 공급하겠다. 둘 다 똑같이 완화 이야기하고 있고 재건축 풀어서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왜 집값이 오른다고 하고 있을까요? 그런 걸 두 글자로 궤변이라고 하죠.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규제 완화는 이제 지금 급해서 나오는 말들에 진실을 조금씩 섞고 있는 건데 금리는 올라가면 집값 하락 요인이고 떨어지면 집값 상승 요인이에요. 그리고 규제는 강화하면 집값 하락 요인이고 완화하면 집값 상승 요인이에요. 그래서 MB 정부 때 생각을 해보시면 규제 완화를 통해서 떨어지던 집값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킬 수는 있었다. 언제요? 2009년 3월에 양도세 완화 들어가자마자 귀신같이 집값이 올라갔죠. 근데 그 뒤에는 이미 심각해진 부동산 상황이고 심리가 완전히 꺾여버렸죠. 그런 상황이기에 다시 떨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이때는 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었죠. 규제도 계속 완화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돌아간 심리, 특히 규제 같은 경우는 다음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죠. 그런 상황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규제는 완화하는데 금리는 올라가요. 규제 완화하고 금리 낮춰서 겨우 죽어가고 있던 심리 잠깐 뛰었다가 세계적인 침체로 다시 떨어진 건데 지금 세계적인 침체 심각해지고 있고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굉장히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기준금리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준금리 많이 안 올려서 뭐 1.75에서 2%까지만 올린다고 칩시다. 이게 과거 1.75에서 2% 수준의 금리였다면 괜찮은데 이게 뭐 한 3%대 중반 이 정도 나오면 대출금리가
3%대 중반에서 한 4% 뭐 이 정도 나오는 정도인데, 문제는 지금 1%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금리가 넘어서고 있죠. 지금 봐야 될 건 기준금리가 아니라 시중금리다. 기준금리 인상을 낮추더라도 시중금리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면은 한 3, 4% 수준의 시중금리가 형성이 될 거다. 플러스 기준금리를 요만큼 높인다는 것도 굉장히 안이한 설정이죠. 미국에서 올해 남은 연준 회의 때마다 다 올려가지고 7차례 금리 올린다는데, 우리나라 선제적 금리 인상했더라도 앞으로 4차례는 더 올려야 되죠. 그게 2%예요. 그것도 굉장히 방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환율이 그렇게 따라주지가 않죠. 그런데 중국에서 주택가격이 올랐다. 이거는 규제 완화 속에 진정이 된 거다. 요 기사가 왜 떴느냐? 여기까지만 팩트인데, 규제 완화 때문에 하락세가 진정되고 집값이 살포시 상승했다. 그러니까 이든 윤이든 규제 완화해주니까 집값은 다시 상승세로 바뀔 것이다. 우리나라 전세제도도 있고 중국보다 더 부동산 불매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다시 오를 거니까 기다려라. 근데 중국은 규제 완화만 한 게 아니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지금 세계적으로 기준금리 올려가면서 축소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만 기준금리 내렸다. 왜? 규제 강화가 들어갔죠? 규제 강화가 들어가서 뭐가 터졌어요? 헝다와 아이들이 터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고 규제를 강화하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하는 거냐? 핵심은 경제 위기가 가장 크게 터지는 경우가 뭐다? 은행권에서 터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저축은행 사태 막 이런 것들 터졌죠. IMF 터졌을 때 은행 몇 개 말아먹었죠. 그러면서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고 집값이 뚝 떨어졌죠. 그러니까 은행권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은행권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화폐 가치 때문이라도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중국은 금리를 낮춰서 어떤 짓을 하려고 하느냐? 중국은 가장 위험한 게 기업부채죠. 한중일 3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가계부채, 중국은 기업부채, 일본은 정부부채가 가장 위험하다. 그랬을 때 기업부채가 위험하기 때문에 기업부터 터진 거예요. 그래서 기업부채가 터져서 생겨나온 것들을 막기 위해서 가계부채로 막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위험이기 때문에 집값을 다시 올려서 가계부채 터지는 거 못 막아요. 그리고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핵심 뭐예요? 폭등한 집값 떨어뜨리겠다는 후보가 없다. 이게 안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읽어보면 무슨 얘기예요?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집값을 더 올리는 공약들 뭐예요? 보유세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재산세 동결. 뭐 재산세 동결이야 그렇다 칩시다. 재산세는 뭐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윤석열 후보는 공시가격 낮추고, 공시가격을 왜 낮춰요? 그 다음에 뭐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하고 소득세 중과는 2년 유예하고 집부자 감세 종합선물세. 규제 완화는 어디까지 받는지 모르겠지만 집값이 너무 폭락할 것 같아서 규제 완화를 하는 정책이다. 이 정도까지 보셨으면 모를까. 문제는 저래도 지금 집값 폭락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미 터질 수 있는 건 다 터지고 있어요. 그걸 덜 떨어뜨리려고 하는 공약 정도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선 그게 아니죠. 가계부채가 너무 올라가 버렸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다가 다른 나라들 가계부채 다 까먹고 있을 때 가계부채 푼 나라들은 가계부채 폭탄이 쌓이면서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스웨덴 같은 경우도 가계부채 폭탄 생겼잖아요. 비교를 거기다 하냐. 가계부채 깎아먹은 나라들이랑 해야지. DSR 적용돼가지고 DSR에 따른 소득 대비 가계부채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되죠. 결국에는 완화한다는 얘기. 이미 해놨던 규제 정책 때문에 안 떨어진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규제 완화할 거기 때문에 안 떨어진다. 이거 두 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순된 말이죠. 그랬을 때 요런 상황이 지금은 아니다. 왜냐면은 적당히 오르는 금리 플러스 아직 죽지 않은 심리, 여기에다 규제 완화가 더해진다. 그러면 오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적당히 오르는 게 아니라 겁나게 오르는 금리에서는 죽지 않은 심리가 덧붙여지더라도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심리는 조만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 딱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절대 없다라고 하면서 내세우는 게 여태까지 본인들이 했던 말을 부정하는 것들인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